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일부 두 시스템. 5장 인지적 편안함. 의식이 있는 때라면 어쩌면 의식이 없을 때라도 우리 머리는 한꺼번에 여러 계산을 하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위협은 없는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지, 이 일에 더 공을 들여야 하는지 등 주요 질문에 계속 답을 하고 그 답을 매번 새롭게 갱신한다. 비행기 조종실을 떠올려 보라. 수많은 계기판이 핵심 변수들의 현재 값을 보여준다. 이 많은 판단은 시스템 1이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그 판단 중 하나는 시스템 2의 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계기판이 나타나는 항목에는 인지적 편안함이 있다. 그 값은 편안함과 압박감 사이에 놓인다. 편안함은 어떤 위협도 별다른 뉴스도 주의를 돌릴 필요도 더 애쓸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표시다. 압박감은 문제가 있으니 시스템 2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는 거꾸로 인지적 압박감을 느낀다. 인지적 압박은 현재의 노력이 충분치 않거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놀라운 점은 인지적 편안함을 표시하는 다이얼 하나가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얽힌 거대한 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그림 5이다. 그림 5는 깔끔한 서체로 인쇄된 문장, 반복된 문장, 머릿속에서 점화된 문장은 인지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분이 좋은 상태로 하다못해 입에 연필을 물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또한 머릿속에 쉽게 들어온다. 반대로 사용 설명서가 깔끔하지 않은 서체거나 인쇄가 희미하거나 복잡한 말로 표현되었다면 또는 내 기분이 안 좋거나 심지어 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면 설명서를 읽으면서 인지적 압박을 느낀다. 인지적 편안함과 압박감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불러온다. 인지적으로 편안하면 대개 기분이 좋고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고 들리는 것을 믿으며 직감을 신뢰하고 현재 상황을 편안하고도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건성으로 대충 생각하기 쉽다. 반면에 인지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경계하고 의심하기 쉬워서 하는 일에 더 공을 들이고 편안한 느낌도 덜 들고 오류도 적지만 평소보다 직관력과 창조력이 떨어진다. 기억, 착각. 착각이라고 하면 시각적 착각인 착시가 떠오른다. 착시 그림에 익숙한 탓이다. 그러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시각만이 아니다. 기억도 착각에 취약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각은 착각에 취약하다. 데이비드 스탠빌, 모니카 비고트스키, 샤나 티라나. 이제 막 내가 지어낸 이름이다. 독자가 앞으로 몇 분 내에 이 이름을 다시 본다면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이것이 유명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한다. 그런데 며칠 지나 지명도가 다소 낮은 유명인 이름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뒤섞인 긴 목록을 받았다고 해보자. 거기서 유명인의 이름을 찾아내야 한다. 이때 독자는 데이비드 스탠빌을 유명인으로 꼽을 확률이 높다. 이 이름을 영화에서 봤는지 스포츠에서 봤는지 정치계에서 봤는지는 당연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 기억 착각을 실험실에서 처음 증명한 심리학자 레리 저코비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지다 라는 논문에서 이 실험을 설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선 어떤 사람이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가리는지 자문해보라.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면 또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따르는 유명인이라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U2 밴드의 리드 보컬 보노,
힐러리 클린턴을 생각해보라. 하지만 며칠 뒤에 데이비드 스탠빌이란 이름을 봤을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있을 리 없다. 기껏해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친숙함이 느껴질 뿐이다. 저코비는 이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다. 친숙함은 과거성이라는 단순하지만 막강한 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과거성을 예전 경험이 직접 투영된 결과라고 느낀다. 그러나 이 특성은 착각이다. 저코비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밝혔듯이 데이비드 스탠빌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친숙한 느낌이 드는 진짜 이유는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봤던 단어는 나중에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서 여러 단어를 순간적으로 보여주거나 소음과 뒤섞여 들려주면 그 중에 전에 봤던 단어를 훨씬 쉽게 알아보고 한 번 봤던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보다 100분의 몇 초 정도 빠르게 판독해낸다. 한마디로 전에 봤던 단어는 무척 쉽게 알아보고 쉽게 알아보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낀다. 그림 5는 이를 실험해 볼 방법을 알려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를 골라 눈에 잘 띄게 해보라. 그러면 예전에 알았던 단어라는 느낌이 들 공산이 크다. 실제로 모르는 단어를 실험 직전에 1000분의 몇 초 동안 보여주는 식으로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단어 목록에서 다른 단어와 현저히 대비되게 하면 다른 단어보다 더 낯익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런 연관성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흐릿하게 인쇄된 단어 목록을 받았다고 해보자. 어떤 단어는 심하게 흐리고 어떤 단어는 덜 흐리다. 이 중에 그래도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단어를 골라야 한다. 이 경우 최근에 본 적 있는 단어는 낯선 단어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적 편안함 또는 압박감을 유발하는 다양한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서 어떤 대상을 편하게 인식하거나 어렵게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여기서 친숙함이라는 착각이 생긴다. 진실 착각. 뉴욕은 미국의 대도시다.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닭은 다리가 넷이다. 이런 문장들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수많은 잡다한 관련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빨리 끄집어낸다. 그러면서 처음 두 문장은 맞고 마지막 문장은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런데 닭은 다리가 셋이다 라는 말이 닭은 다리가 넷이다 라는 말보다 더 명백히 거짓말로 들린다는 점에 주목하라. 우리 연상 체계는 두 번째 문장의 진위 여부 판단을 느리게 만든다. 다리가 넷인 동물이 많다는 점, 그리고 슈퍼에서 닭다리를 4개씩 포장해 팔기도 한다는 점이 떠오르는 탓이다. 이때 시스템 2가 관여해 정보를 선별하면서 뉴욕 문제가 너무 쉬운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전의 뜻을 알아봤을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본 운전면허 시험을 떠올려 보라. 3톤이 넘는 차를 운전하려면 특수 면허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를 기억하는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와 관련한 이론을 기억할 뿐 아니라 책에서 그 답이 나온 페이지까지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주로 이사 가는 바람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다. 나는 교통법규가 적힌 소책자를 재빨리 한번 훑고 합격하기만을 기대했다. 오랫동안 운전한 경험이 있어서 웬만한 답은 다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답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편안하게 느껴지는 대로 답을 해야 했던 문제도 있었다. 낯익다 싶으면 그게 정답이려니 추측했다. 그리고 낯설다 싶으면 또는 너무 과장됐다 싶으면 제쳐두었다. 낯익다는 느낌은 시스템 1에서 나오고 시스템 2는 그 느낌에 기대어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한다. 그림 5는 인지적 편안함 또는 압박감에 따라 판단하면 예견된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상 체계를 편안하게
작동시키는 생각은 편향되기 쉽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꽤 확실한 방법은 거짓을 반복하는 것이다. 친숙함은 곧잘 진실과 혼동되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기관과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말을 진실로 보이고자 할 때 그 말 전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심리학자들이다. 달게 체온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려줘도 달게 체온은 62도다, 몇 도라고 하든 상관없다 라는 말을 옳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어떤 말에서 일부만 친숙해져도 전체를 친숙하게 느끼고 나아가 전체를 옳다고 여기기에 충분하다. 어떤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연관시킬 방법이 없다면 그 말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설득력 있는 글쓰기 요령. 상대가 내 말을 믿도록 글을 써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나는 진실을 말하겠지만 상대가 진실이라고 믿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 인지적 편안함을 내게 이롭게 이용한다면 꽤 적절한 전략이 되는데, 진실 착각 연구는 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인지적 압박을 줄이면 글의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아돌프 히틀러는 1892년에 태어났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7년에 태어났다. 둘 다 거짓이다. 히틀러는 1889년에 태어났다. 그러나 실험에 따르면 둘 중에 진하게 인쇄한 위 문장을 신뢰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좋은 종이를 사용해 글자와 배경의 대비를 극대화하라. 컬러로 인쇄한다면 글자를 초록, 노랑, 하늘색 같은 연한 색보다 파랑이나 빨강 같은 선명한 색으로 인쇄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믿을만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간단한 말로도 충분할 때 괜히 어려운 말을 쓰지 마라. 프린스턴 대학의 내 동료 교수 데니 오펜하이머는 교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어휘를 두고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엉터리 믿음을 반박했다. 그는 박식한 언어 남발의 결과, 불필요하게 긴 말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친숙한 내용을 현학적 언어로 옮기면 헛 똑똑이로 보일 뿐 아니라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더불어 기억하기 좋게 표현하라. 가능하면 시처럼 써라. 그러면 진실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많이 인용되는 실험 하나를 보자.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낯선 경구를 10여 개 읽게 했다. 운을 맞춘 경구다. Woes unite foes. 비통함은 적을 결집시킨다. Little strokes will tumble great oaks. 하찮은 도끼질이 큰 참나무를 쓰러뜨린다. A fault confessed is half redressed. 잘못을 실토했다면 절반은 바로잡은 셈이다. 다른 참가자에게는 똑같은 의미의 경구를 운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주었다. Woes unite enemies. Little strokes will tumble great trees. A fault admitted is half redressed. 의미가 같은 문장이라도 운을 맞추면 더 통찰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발음하기 쉬운 출처를 골라라. 한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가상의 터키 증권사 두 곳의 발표를 기초로 가상의 터키 회사들의 전망을 평가하라고 했다. 증권사 두 곳 모두 각 회사 주가를 발표했는데, 증권사 한 곳은 이름이 발음하기가 쉬웠고 아르탄, 다른 한 곳은 발음하기가 어려웠다. 타우트. 두 곳에서 발표한 주가는 다를 때도 있었다. 최선의 평가 방법은 두 곳에서 발표한 주가를 평균 내는 것일 텐데 참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타우트보다
아르탄의 발표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시스템 2는 게으르고 사람들은 머리를 쓰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출처 이름이 복잡하면 사람들은 해당 정보를 가급적 피하려 할 것이다. 이상은 모두 아주 훌륭한 조언이지만 아직 흥분하기는 이르다. 종이질이 좋아도 글자색이 선명해도 운을 맞추거나 쉬운 말을 써도 전달하려는 내용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거나 듣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면 말짱 헛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멍청하다거나 한없이 속기만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실험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시스템 1이 받아들인 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그 인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때가 많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생각이다. 우리는 어떤 말의 진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 말이 내 믿음이나 선호도와 연관되거나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면 또는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출처에서 나왔다면 인지적 편안함을 느낀다. 문제는 서체나 호소력 있는 운율 등 다른 이유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편안함의 출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편안함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며 여러 원인을 따로 떼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마음만 굳게 먹으면 진실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피상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게으른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밀고 나가기 일수다. 인지적 압박과 노력. 연상적 연관성에 나타난 대칭성은 연상적 일관성의 주된 주제다. 앞에서 보았듯이 입에 연필을 물어 억지로 웃거나 미간에 깊은 주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공을 끼워 억지로 인상을 쓰면 웃거나 눈살을 찌푸릴 때 흔히 느끼는 감정을 경험한다. 이와 똑같은 양방향 자기 강화가 인지적 편안함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즉 인지적 압박은 시스템 2의 노력이 개입할 때 나타나지만 역으로 인지적 압박이 어디서 오든 그것은 시스템 2를 작동시켜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하다가도 태도를 바꿔 문제에 적극 개입해 분석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 앞에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답으로 내놓는 성향을 방망이와 공 문제로 시험했었다. 셰인, 프레데릭의 인지 반응 검사에는 이외에 두 문제가 더 있다. 둘 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틀린 답을 내놓기 쉬운 문제다. 문제를 보자. 기계 5대가 5분 동안 가발 5개를 만든다면 기계 100대로 가발 100개를 만들려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 100분? 5분? 호수에 수련잎이 한 무더기 떠 있다. 수련잎이 차지하는 면적은 날마다 2배로 늘어난다. 수련잎이 호수 전체를 뒤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 절반을 뒤덮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는가? 24일, 47일? 두 문제의 정답은 맨 아래 각주로 달았다. 5분 47일. 실험 진행자는 프린스턴대에서 학생 40명을 모집해 이 인지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이때 절반에게는 색이 바랜 종이에 작은 서체로 인쇄된 검사지를 나눠주었다. 문제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서체가 인지적 압박을 유발했다. 검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다. 평범한 서체의 검사지를 받은 학생들은 90%가 하나 이상의 오답을 내놓은 데 반해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검사지를 받은 학생들은 그 비율이 35%로 떨어졌다.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때 정답률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인지적 압박은 압박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시스템 2를 작동시켜 시스템 1이 제시한 직관적 답을 거부하게 만든다. 인지적 편안함이 주는 즐거움. 머릿속이 편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참가자들에게 그림을 잠깐씩 보여주는 실험을 설명한 논문 제목이다. 실험에서 일부 그림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에 어떤 그림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윤곽만 살짝 보여주어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했다. 그리고 이때의 감정 반응을 안면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자극으로 측정했다. 너무 미묘하고 순간적이어서 육안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표정 변화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그림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때 옅은 웃음을 보이고 양미간도 편안해 보였다. 인지적 편안함이 좋은 기분과 연관된다는 시스템 1의 특징을 보여주는 결과다. 예상대로 발음이 쉬운 단어도 호의적인 태도를 불러온다. 주식이 처음 발행되고 한 주 동안은 이름을 발음하기 쉬운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반응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효과는 점점 사라지지만 처음 한동안은 거래에 사용되는 약자가 발음하기 좋은 주식, 카, 런무 는 발음이 꼬이는 주식 PXG, RDO보다 실적이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약간의 우위를 유지한다. 스위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투자자들은 에미, 스위스 퍼스트, 코멧처럼 발음하기 좋은 회사 주식의 예상 수익을 게버리트, 립소메드처럼 발음이 꼬이는 회사의 예상 수익보다 높게 평가했다. 그림 5가 보여주듯이 어떤 대상에 반복되어 노출되면 인지적 편안함과 친숙함이 느껴진다.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온스는 임의의 자극이 반복되는 것과 사람들이 마침내 그것에 약간의 호감을 느끼는 것에 연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 왔다. 자이온스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 불렀다. 미시간 대학과 미시간 주립대학의 대학 신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은 내가 무척 좋아하는 실험 중 하나다. 이들 신문의 일면에는 몇 주 동안 광고 비슷한 박스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터키어 단어들이 포함되었다. 카디르가, 사리시크, 비욘즈니, 난소마, 이크티 타프. 각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는 다 달랐다. 딱 한 번 나온 단어도 있고 2번, 5번, 10번 또는 25번 나온 단어도 있었다. 그 빈도는 신문마다 달랐다. 이 박스 기사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독자가 광고주를 물어보면 광고주가 익명을 요구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알 수 없는 광고 시리즈가 끝난 뒤 연구진은 대학의 여러 단체에 설문지를 보내 각 단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여러 번 등장한 단어는 한두 번 등장한 단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았다. 이런 결과는 한자, 사람 얼굴, 모양이 일정치 않은 다각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여러 실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단술 노출 효과는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친숙함에 좌우되지 않는다. 의식과는 아예 무관하다. 이 효과는 어떤 단어나 그림이 지나치게 빠르게 반복되어 그것을 봤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나타나 그것들을 좋아하게 만든다. 이쯤에서 분명해졌겠지만 시스템 1은 시스템 2가 인식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어떤 인상을 받아 반응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단순 노출 효과는 의식적으로는 눈치챌 수 없는 자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이온스는 반복이 호감도에 미치는 효과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이 효과는 모든 동물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생물체가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자극을 만났을 때 회피나 두려움 등으로 조심스레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자극이 안전하다고 판명되면 애초에 경계를 푸는 것 또한 환경에 적응하는 행위다. 자이온스는 단순 노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자극에 되풀이해 노출되어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자극은 결국 안전하다는 뜻일 테고 안전하면 좋은 것이니까. 이런 주장은 분명 인간에게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이온스의 동료 한 사람은 두 부류의 유정란 달걀을 서로 다른 소리에 노출했다. 그 뒤 부화한 병아리들은 부화하기 전에 들었던 소리를 다시 들었을 때
구조 신호를 훨씬 적게 보냈다. 자이온스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요약했다. 생물체가 어떤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주변의 생물, 무생물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유용하다. 즉, 안전한 대상과 안전한 서식처를 안전하지 않은 것과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에 애착을 느끼는데 가장 원초적인 토대다. 따라서 이 현상은 사회 조직과 결속의 기초이자 심리적, 사회적 안정의 기초다. 긍정적 느낌과 시스템 1의 인지적 편안함의 관련성은 진화의 역사가 깊다. 편안함, 기분, 직관. 1960년경에 젊은 심리학자 사르노프 메드닉은 창조력의 본질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강렬하고 단순했다. 한마디로 창조력은 비상하게 잘 작동하는 연상 기억이다. 그는 연관 단어 찾기 검사를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창조력 연구에 흔히 사용하는 검사법이다. 쉬운 예로 아래 세 단어를 보자. 코티지, 스위스, 케이크. 위 세 단어와 모두 연관되는 단어가 생각나는가? 분명히 치즈가 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코티지는 작은 시골집을 뜻하지만 코티지 치즈는 치즈의 한 종류다. 이번에는 다음 단어를 보자. 다이빙, 빛, 로켓. 이 문제는 더 어렵지만 영어 사용자라면 알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있다. 하늘이다.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실험 대상 중에 정답을 맞힌 학생은 20%가 안 되었다. 물론 아무 단어나 세 개를 늘어 놓는다고 해서 공통된 하나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꿈, 공, 책에서 누구나 똑같이 연상할 만한 공통된 단어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근래 연관 단어 찾기 검사를 연구한 독일 심리학자 여러 팀은 인지적 편안함과 관련한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한 팀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람들은 단어 세 개를 보면 정답을 찾기도 전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까? 이 검사에서 기분은 어떤 방향을 미칠까? 이들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실험 참가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 부류에게는 몇 분 동안 삶에서 기뻤던 일을, 다른 부류에게는 슬펐던 일을 떠올리게 해 일부는 기쁘게, 일부는 슬프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세 개로 이루어진 단어쌍을 여러 개 제시했는데 그중 절반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예, 다이빙, 빛, 로켓. 절반은 연관성이 없었다. 예, 꿈, 공, 책. 참가자들은 단어쌍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추측해 키보드의 키 둘 중 하나를 2초 안에 눌러야 했다. 워낙 짧은 시간이라 정답을 고민할 여유는 없었다. 이 실험에서 첫 번째 놀라운 결과는 사람들의 추측이 우연에 기댄 경우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점이다. 나는 이 결과가 정말 놀랍다. 인지적 편안함은 연상 체계가 보내는 아주 희미한 신호에서 나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 연상 체계는 새 단어에서 연관성을 찾아내기 한참 전에 벌써 새 단어가 일관성,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판단에서 인지적 편안함의 역할은 또 다른 독일 연구팀의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실험에서 여러 조작으로 인지적 편안함을 높이자 생각을 점화하거나 선명한 서체를 쓰거나 단어를 미리 노출하는 등 사람들은 단어의 연관성을 더 쉽게 알아보았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이 직관적 작업에 기분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실험 진행자들은 직관 지표를 계산해 정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검사 전에 참가자에게 즐거운 생각을 하게 해 기분을 좋게 만들면 정확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기분이 안 좋아진 참가자는 직관적 업무 수행력이 아예 없어져 버려 눈 감고 찍기보다 나을 게 없는 추측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기분은 시스템 1에 분명한 영향을 미쳐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을 때는 직관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좋은 기분, 직관, 창조성, 잘 속는 성향, 시스템 1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모두 한 통속이라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슬픔, 경계심, 의심, 분석적 접근, 노력은 다른 한 통속이다. 기분이 좋으면 시스템 2의 통제력이 느슨해져 더 직관에 의지하고 더 창조적이 될 뿐 아니라 경계도 느슨해지고 논리적 오류도 더 많이 나온다. 이 연관관계는 단순 노출 효과처럼 생물학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모든 게 그런대로 순조롭고 주변 환경도 안전하니 경계를 풀어도 좋다는 신호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모든 게 그다지 순조롭지 않고 어쩌면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인지적 편안함은 기분이 좋은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된다. 연관 단어 찾기 검사는 인지적 편안함과 긍정적 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다음에 나오는 3개씩 짝을 이룬 단어 무리를 빠르게 살펴보라. 수면, 우편, 스위치, 소금, 깊다, 거품. 물론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안면 근육의 전기 자극을 측정해 본다면 둘 중 아래의 세 단어를 읽을 때 독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고 나올 것이다. 그 단어들 사이에 바다라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험 참가자들도 그 일관성에 미소로 반응했다. 애초에 이들에게 공통된 연관성이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않은 채 다만 3개씩 짝을 이룬 단어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읽은 뒤 스페이스 바를 누르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일관성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느끼는 인지적 편안함은 그 자체로 가벼운 즐거움이 된다. 우리는 기분이 좋고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고 직관적으로 일관성을 감지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증명했는데 과학자들의 말맞다나 거기에는 반드시 인과관계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지적 편안함과 미소는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실제로 일관성을 직감할까? 그렇다.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를 증명한 훌륭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 일부에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 음악은 앞선 연구에서 사람들의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거짓 정보를 주었다. 이 말에 참가자들은 감정 반응의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차단했고 그러자 단어 사이의 일관성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도 사라졌다. 이로써 단어 3개를 본 뒤에 나타나는 순간적 감정, 단어가 서로 연관되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언짢은 감정, 이 일관성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여기서는 시스템 1이 감정 변화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감정 변화가 예상된 이상 그 변화는 놀랍지 않게 되고 따라서 감정 변화는 단어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여러 실험 기술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서 다른 어떤 훌륭한 연구와도 견줄 만한 강력하고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시스템 1의 무의식적 작동 원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30년, 40년 전이라면 과학소설처럼 들릴 법한 것들이다. 서체가 안 좋으면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 업무 수행력을 높인다거나 단어 3개를 보면서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져 일관성 감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심리학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인지적 편안함과 관련된 말들. 서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계획서를 무시하지 말자. 그것이 자주 반복된 탓에 우리가 그걸 믿게 된 게 분명하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친숙해지면 호감이 생긴다. 단순 노출 효과다. 오늘은 기분도 최고이고 시스템 2도 평소보다 약하다. 그러니 특별히 조심해야겠다. 6. 정상, 놀람,
원인. 이제까지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핵심 특징과 기능을 소개했다. 특히 시스템 1을 좀 더 상세히 다루었다. 여러 은유를 자유롭게 섞어 말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놀라운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하드웨어 기준으로 보면 빠르지 않지만 다양한 생각이 얽힌 거대한 망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연상적 연결고리로 이 세상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다. 연상작용은 저절로 활성화되어 퍼져나가지만 우리 시스템 2에게는 기억 검색을 조절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을 감지했을 때 주의가 집중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이 있다. 지금부터는 시스템 1의 경이로운 능력과 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상 판단하기. 시스템 1의 주된 기능은 나만의 세계에서의 본보기, 그러니까 내 세계에서 정상의 기준이 되는 본보기를 유지하고 갱신하는 것이다. 이 본보기는 동시에 또는 비교적 짧은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환경, 사건, 행동, 결과에 대한 생각들을 연결하는 연관성으로 구성된다. 이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굳건해지면서 연관된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유형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구조를 나타내고 미래를 어떻게 예상할지, 나아가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한다. 놀라운 능력은 정신적 삶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며 놀람 그 자체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세계에서 무엇을 예상하는지를 암시하는 가장 민감한 지표다. 놀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놀람은 예상을 벗어난 일이 발생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의 종류에 따라 놀람도 다르다. 어떤 예상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이어서 예상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안다.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문소리를 낼 테고 문이 열리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다가 확신을 가지고 예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놀란다. 반면에 수동적으로 예상하는 일은 이보다 훨씬 범주가 넓다. 그런 일은 기대하지도 않고 일어났을 때 놀라지도 않는다. 능동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어떤 일이 한 번만 더 반복되어도 놀람이 줄어들 수 있다. 여러 해 전에 아내와 함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있는 작은 섬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 섬에는 객실이 40개 뿐이었다. 한 번은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깜짝 놀랐다. 심리학자 존이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대단한 우연이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다음날 휴양지를 떠났다. 그리고 두어 주가 지나 아내와 런던에 있는 극장에 갔다. 불이 다 꺼진 뒤에 어떤 사람이 뒤늦게 들어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중간 휴식 시간에 불이 켜져서 보니 옆자리에 존이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아내와 나는 그때 우리 둘이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을 의식했다고 이야기했다. 그 만남은 첫 번째 만남보다 훨씬 더 놀라운 우연이라는 점. 그러나 존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보다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눈에 띄게 덜 놀랐다는 점이다. 첫 번째 만남은 우리 머릿속에 있던 존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바꿔놓았다. 존은 이제 해외여행 중에 나타난 심리학자였다. 우리 시스템 2는 그 이미지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시스템 1은 낯선 곳에서 존을 만나는 것을 거의 평범한 일로 만들어버렸다. 런던 극장 옆자리에서 존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놀랐을 것이다. 확률로 치면 극장에서 존을 다시 만날 확률이 우리가 아는 수백 명의 지인 중 어느 한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훨씬 낮지만 존을 만난 게 더 평범해 보였다. 더러는 수동적 예상이 빠르게 능동적 예상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경험한 또 다른 우연한 사건이 그런 경우다. 몇 해 전 어느 일요일 저녁에 뉴욕시에서 프린스턴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매주 하던 일이다. 그때 우리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보았다. 차 한 대가 불이 붙은 채 길 한쪽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 그 길을 다시 지나는데 이번에는 다른 차가 역시 불에 타고 있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우연을 마주쳤을 때 처음보다 눈에 띄게 덜 놀랐다. 이제 그 길은 차가 불길에 휩싸이는 곳이었다. 어떤 사건이 똑같은 환경에서 되풀이에 일어나다 보니 두 번째로 일어났을 때는 사건 발생을 능동적으로 예상하게 되었다. 그 뒤로 수개월 동안, 어쩌면 수년 동안 우리는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불타는 차가 생각났고 다시 한번 불타는 차를 목격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었다. 물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심리학자 데일 밀러와 나는 어떤 사건이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간단한 논문을 한 편 썼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정상 이론을 설명했는데 그때 사용한 예를 소개하겠다. 비록 그에 대한 내 해석은 그 뒤로 약간 바뀌었지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어떤 사람이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수프를 맛본 첫 번째 손님이 괴로운 듯 움찔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 일로 다수 사건에서 정상의 기준이 바뀔 것이다. 웨이터가 툭 치고 가는 바람에 처음 수프를 맛본 손님이 크게 동요해도 이제는 놀랍지 않다. 어떤 손님이 똑같은 수프 그릇에서 수프를 덜어 맛을 보고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소리를 꾹 참는다 해도 역시 놀랍지 않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다른 때보다 더 정상으로 보이는데 앞서의 예상을 확인해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뒤이어 일어난 일들이 맨 처음 일어난 일을 기억에서 불러내고 그것들과 함께 해석되기 때문이다. 독자도 이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라. 첫 번째 손님이 수프를 먹고 평범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자 놀라고 웨이터가 그 손님을 툭 치고 가면서 그가 움찔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란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일어난 비정상적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을 기억에서 끄집어낼 테고 둘을 같이 놓고 보면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두 사건은 어떤 유형에 들어맞는다. 그 손님은 유난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첫 번째 손님이 얼굴을 찡그리고 뒤이어 다른 손님도 그 수프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이 두 번의 놀람이 서로 연결되어 결국 수프가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세는 동물을 한 종류당 몇 마리나 방주에 태웠을까? 이 물음에서 틀린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워낙 적어 이 현상에 모세 착각이란 이름이 붙었다. 모세는 방주에 동물을 태운 적이 없다. 동물을 태운 사람은 노아다. 수프를 먹고 움찔한 사람의 경우처럼 모세 착각도 정상 이론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동물이 방주에 올라타는 장면은 성경을 떠오르게 하고 모세는 성경에서 낯선 인물이 아니다. 모세를 직접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도 놀랍지 않다. 모세와 노아에 모두 오라는 모음이 들어있고 둘의 글자 수도 같다 보니 착각하기는 더 쉽다.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단어쌍을 봤을 때처럼 모세와 방주를 봤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연상적 일관성을 발견한 탓에 재빨리 문제를 인정한다. 이 문장에서 모세를 조지부시로 바꿔보라. 그러면 어설픈 정치 농담이 되지만 착각을 일으킬 일은 없다. 어떤 느리개가 여러 생각이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현재의 맥락에 맞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비정상적임을 감지하는데 독자들도 지금 막 그랬을 것이다. 바로 앞 문장에서 어떤 뒤에 무슨 말이 올지 별 생각이 없었지만 느리게라는 말이 오자 문장이 비정상적이라고 알아챈다. 뇌 반응 연구에서 무언가가 정상을 이탈하면 뇌는 놀라운 속도로 놀랍도록 민감하게 그것을 포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 어느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지구는 매년 골칫거리 주의를 공전한다 라는 문장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이상한 단어 골칫거리가 나타나고 10분의 2초 만에 뇌에서 특이한 어떤 유형이 감지되었다. 더 놀라운 점은 어떤 남자 목소리가
아침마다 구역질이 나는 거 보니 내가 임신한 게 분명하다 라고 말한다거나 상류층 목소리가 나는 등에 커다란 문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도 똑같은 뇌 반응이 똑같은 속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 이 부조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곧바로 세상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동원된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상류층 영국인이고 상류층의 문신을 낯설어 하는 세대와 갈등을 빚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관한 지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내가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저 탁자라고만 해도 사람들은 내가 평범한 탁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그러면서 표면은 되게 평평하고 다리가 25개까지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수많은 부류에서 정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임신한 남자나 문신을 새긴 귀족처럼 비정상적인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아챈다. 의사소통에서 정상이라는 기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커다란 쥐가 아주 작은 코끼리의 코로 기어 올라갔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자.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쥐와 코끼리의 정상적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 크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정상적 크기는 전형적 또는 평균적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허용 범위 또는 가변적 범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 우리 중에 코끼리보다 큰 쥐가 자기보다 작은 코끼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상은 개인마다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신발보다 작은 쥐가 소파보다 큰 코끼리를 기어 오르는 모습을 상상한다. 언어를 이해하는 시스템 1은 각 부류마다 정상이라는 기준을 고려하는데 그 기준은 가장 전형적인 값뿐 아니라 타당한 값의 범위도 명시한다. 원인과 의도 파악하기. 프레드의 부모가 늦게 도착했다. 출장 뷔페는 곧 도착할 예정이다. 프레드는 화가 났다. 우리는 프레드가 왜 화가 났는지 안다. 출장 뷔페가 곧 도착할 예정이라서가 아니다. 우리의 연상망에서는 프레드가 화가 난 것이 늦게 도착한 부모와는 연결되지만 뷔페가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위의 문장을 읽자마자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낸다. 프레드가 화난 이유를 곧바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 파악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이고 시스템 1이 저절로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된 인과관계가 의식적 자아인 시스템 2에 접수되고 시스템 2는 그것을 받아들여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는 인과관계를 즉흥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심 탈레브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은신처에서 붙잡힌 날 처음에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 그날 아침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자산을 찾던 중에 블룸버그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이 떴다. 미 국채 상승, 후세인 생포, 테러 막기엔 역부족. 그리고 30분이 지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헤드라인이 다시 떴다. 미 국채 하락, 후세인 생포가 위험 자산의 매력 부풀려. 후세인 생포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날의 주요 사건이었고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요인을 무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그 사건은 그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장 상황을 해명하는 구실이 될 운명이었다. 두 개의 헤드라인은 언뜻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설명하는 각각의 진술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 꼴이다. 사실 그 헤드라인이 한 것이라고는 논리적 일관성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준 것뿐이다. 큰 사건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고 결과는 그것을 설명할 원인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일관성이다. 그날 일어난 일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스템 1은 이런저런 지식을 멋대로 이어붙여 논리 정연한 인과관계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선수다. 아래 문장을 읽어보라. 제이는 북적거리는 뉴욕 거리에서
멋진 볼거리를 찾아다니며 하루를 보낸 뒤에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이야기와 함께 이 짧은 이야기를 읽게 한 뒤에 깜짝 회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람들은 문장에 나오지도 않은 소매치기라는 단어가 문장에 엄연히 등장한 볼거리라는 단어보다 이 이야기와 더 밀접히 연관된다고 생각했다. 이 결과를 연상적 일관성 규칙으로 설명해 보자.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은 지갑이 주머니에서 빠져 식당 바닥에 떨어졌거나 하는 여러 원인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잃어버린 지갑, 뉴욕, 북적거리는 거리를 나란히 늘어놓으면 소매치기 때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설명이 떠오른다. 앞서 수프 이야기에서 다른 손님도 수프 맛을 보고 움찔했다거나 웨이터가 건드렸을 때 첫 번째 손님이 과도하게 반응했다거나 하는 결과는 스프 맛에 놀란 첫 번째 반응을 연상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완성한다. 벨기에 귀족 가문 태생 심리학자 알베르 미쇼트는 1945년에 책을 한 권 펴냈다. 1963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적어도 휴메 연상작용 설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과관계를 두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생각을 뒤집었다. 당시 흔한 상식에 따르면 우리는 여러 사건에서 되풀이해 눈에 띄는 상관관계로 물리적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무수한 경험을 했는데 이를테면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건드리자 그 물체도 늘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같은 방향으로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당구공이 다른 공을 때릴 때 이런 식이며 청소하다 꽃병을 쓰러뜨려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미쇼트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우리가 색깔을 곧이곧대로 보듯이 인과관계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관찰자가 화면에서 검은 정사각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 이 정사각형이 다른 정사각형과 만나자 그 다른 정사각형도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관찰자는 첫 번째 정사각형이 물리적 힘을 가한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강한 인과관계 착각을 일으켜 두 번째 정사각형이 곧바로 움직였다면 첫 번째 정사각형이 두 번째 정사각형을 밀어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어떤 실험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들에게 원인과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사건을 연속해 보여주었는데 어느 순간 인과관계가 바뀌자 아기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과관계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 느낌은 인과관계 유형을 논리적으로 따진 결과가 아니다. 시스템 1이 작동한 결과다. 미쇼트가 물리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을 펴낸 1944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드와 메리앤 지멜이 미쇼트와 비슷한 방법을 써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과관계를 증명해 보였다. 이들은 1분 4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에는 문이 열린 집처럼 생긴 도형이 있고 그 주위를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원이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며 공격적인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과 원을 괴롭히고 원과 작은 삼각형은 힘을 합쳐 못된 큰 삼각형을 무찌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 근처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파국적 종말이 온다고 해석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떻게든 의도와 감정을 찾아내고야 마는데 자폐증에 걸린 사람만 예외다.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전적으로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머릿속에서는 행위자를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거나 찾아내려고 안다라면서 그 행위자에게 성격 특성과 구체적인 의도를 부여하고 그들의 행위를 개별 성향의 표출로 본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딘가에 원인을 돌리도록 타고났다는 게 증명된다.
한 살이 안 된 아이도 못 살게 구는 자와 피해자를 알아보고 추적자라면 무엇을 쫓든 최단 경로로 쫓아가 그것을 잡으리라고 예상한다. 자유의지로 어떤 행위를 한 것과 물리적 인과관계는 완전히 별개다. 내 손으로 소금을 집어 들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 인과관계의 연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음식에 소금을 더 넣고 싶은 마음에 육체와 분리된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혼을 행동의 원천이자 원인으로 설명한다. 심리학자 폴 블룸은 2005년에 애틀랜틱에서 물리적 인과관계와 의도적 인과관계를 별개로 보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 탓에 종교적 믿음이 보편화되었다는 도발적 주장을 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물의 세계를 정신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인지해 영혼 없는 육체와 육체 없는 영혼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처럼 인과관계 방식을 두 가지로 지각하고 그 덕에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핵심적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비물질적 신성이 물리적 세계를 탄생시킨 궁극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멸의 영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일시적으로 통제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떠난다는 것이다. 블룸의 견해로 보면 두 가지 인과관계의 개념은 진화의 힘으로 분리되어 형성되었는데 이로써 종교의 기원이 시스템 1로 편입된다. 유독 인과관계를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직관은 이 책에서 반복되는 주제다. 사람들은 통계 논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인과관계를 적용한다. 통계적 사고는 개별 사례의 결론을 낼 때 그 사례가 속한 범죄의 특징을 고려한다. 안타깝게도 시스템 1은 이런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다. 오직 시스템 2만이 통계적 사고가 가능한데 여기서 필요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인과관계 심리학은 내가 일관성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행위 동력의 은유를 써서 심리적, 정신적 과정을 설명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시스템 1을 어떤 특성과 선호도를 가진 행위자로 언급하기도 하고 현실을 복잡한 연관관계, 유형으로 나타내는 연상체계로 언급하기도 한다. 시스템과 연상체계는 허구다. 그런데도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의 원인을 생각하는 방식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하이더가 만든 삼각형과 원은 진짜 행위자는 아니다. 단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쉽고 자연스러울 뿐이다. 정신적 경제성의 문제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신의 특성과 의도로 설명한다면, 그리고 때로는 기계적 규칙성으로 설명한다면 독자도 나처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나는 시스템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말할 생각이 없다. 하이더가 큰 삼각형이 진짜로 남을 못살게 구는 존재라고 주장할 마음이 없었듯이. 정상, 놀람, 원인과 관련된 말들. 두 번째 지원자도 내 오랜 친구로 밝혀졌을 때 나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특이한 사건이 고작 한 번 더 반복됐는데 벌써 정상이라고 느끼다니. 이 상품에 대한 반응을 조사할 때 평균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 정상적 반응에 속하는 영역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그는 자기가 그저 운이 없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과관계 설명이 필요하다. 결국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자기 일을 방해했다고 생각할 것이다.